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화입니다. 자, 태양계의 여행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화성의 차례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결방은 좀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결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죠. 원래 태양계 세 번째 행성은 사실 바로 우리 지구죠. 하지만 이제 우리 이번 에피소드들의 주제가 지구의 형제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지구를 말하자고 하면 사실 이게 태양계 행성 에피소드를 모두 다 합친 것보다도 사실 더 내용이 많아지니까 지구편은 이제 다음에 지구만 집중해서 여러 에피소드를 이제 나눠 갖고 다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구 빼고 나머지 행성들에 대해서만 쭉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순번상 바로 이제 화성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와 가장 가깝고 가장 비슷한 크기의 형제별은 바로 금성이죠. 그렇지만 이제 크기를 빼놓고 보면 지구와 또 가장 흡사한 행성은 바로 이제 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자전 주기는 약 한 25시간으로 지구와 이제 거의 비슷하죠. 1시간 차이니까. 그리고 이제 비록 공전 주기가 2년 정도로 지구보다 좀 길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화성은 지구보다 이제 태양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죠. 대신 이제 공전 속도는 지구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평균 기온도 사실 그런 게 평균 기온이 400도를 막 넘는 그런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이런 금성에 비해서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40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야 요즘은 또 사실 지구에서 시베리아 정도 겨울은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사람 살고 그러니까 이거 잘만 하면 여기도 이제 사람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행성의 자전축도 딱 지구만큼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어갖고 계절 변화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제 화성의 1년은 지구의 이제 2년에 해당이 되니까 계절의 변화도 이제 2배쯤 이제 느려지기만 하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는 마치 이제 지구처럼 얼음으로 이제 뒤덮인 것 같은 하얀 얼음 덩어리들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표면에는 이제 많은 협곡과 그리고 이제 화산들도 이제 간간히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불길해 보이는 불구죽죽한 그런 표면 색깔을 빼고 나면 이건 대충 보기에는 지구랑 이제 비슷해 보이기도 이제 하죠. 이 때문에 이제 수많은 SF 소설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으로 사실 이제 많이 표현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이제 하나가 1989년도에 출간된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이제 작가의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제는 The War of the Worlds, 그러니까 세계들의 전쟁 이 정도 뜻이죠. 근데 이 작품이 발표 당시에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화제가 이제 되었긴 했는데, 이게 세간에서는 이 SF를 문학의 반열로 끌어올린 그런 작품이다 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당시 SF,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과학계의 수준조차까지 이게 수준도 넘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작품이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외계인을 약간 문어머리, 문어대가리 이런 모양이거나 호리호리하고 이제 눈 크고 이런 모습들을 연상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기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외계인이 쳐들어온다거나 광선 무기 같은 거 이제 막 등장하고 이런 영화들, 이런 것들도 역시 이 작품에서 모티브를 이제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당시 이 작품이 이제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이 작품에서 이제 처음 사용된 화성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거의 보통 명사처럼 굳어져서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제 마르션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제 바로 최근에 개봉해서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마르션의 원제가 바로 이제 이 단어죠. 실제 뜻은 이제 화성인인데, 아무래도 이제 화성인 왠지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외계인 이런 느낌이 좀 나니까, 그래서 아마 영화 제목을 그냥 마션으로 그냥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화성인과 이제 외계인의 뉘앙스가 사실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아주 이제 뭐 좀 괴짜 같고 뭐 이상한 친구들을 보고 야, 뭐 쟤 외계인 같지 않니?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보통 이런 느낌을 전달할 때 뭐 에일리언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마션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죠. 왜냐면 이제 에일리언 하면 뭐랄까 이제 영화처럼 이제 뭐 이상한 괴물 같은 느낌. 근데 이제 마션이라고 하면 사람이랑 비슷한 어떤 외계인 같은 뭐 그런 이제 뉘앙스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웰스는 화성에 이제 운하가 있다는 그 과학계의 발표를 듣고 그 당시에 이제 영감을 받아갖고 이 소설을 이제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운하가 있다 그러면 그 운하를 건설했을 뭔가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화성의 운하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엄청난 그 번역상의 사실은 오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처음 화성의 그 운하를 아니 뭐 이제 운하 모양의 지형을 발견한 사람은 이태리의 천문학자 스키아파벨리였는데 그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그 관측한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카날리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이태리 말로는 이제 해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그냥 이제 캐널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캐널은 해협이라는 뜻보다는 이제 운하라는 뜻이 영어 단어에서는 이제 더 강한 단어였죠. 그래서 이제 결국 화성에서 해협 모양의 지형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화성에서 운하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이제 잘못 번역이 되어서 이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탐사선이 이제 화성에 착륙을 해서 관측을 해본 결과 운하처럼 보였던 그 지형은 뭐 인공적인 것과는 이제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건 잠깐 좀 잡설 같은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이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으로 그 상온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서식 가능 지역에서 아주 약간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행성입니다. 이제 평균 기온은 영하 한 46도 정도 되고 지름은 이제 지구의 한 절반 정도의 크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름이 절반이니까 부피는 이제 대충 한 8분의 1 정도가 되겠죠. 세제곱이니까.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지구는 이제 비슷한 행성들에 비해서 좀 더 무거운 놈이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해서 실제 이제 화성의 질량은 지구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질량에 맞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중력도 작아서 이제 화성의 대기는 지구에 비해서 이제 아주 얇은 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대기압이 이제 지구의 한 200분의 1 정도밖에 이제 안 됩니다. 정확히는 한 0.6%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정도의 기압이라 그러면 사실 이제 아주 낮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물이 그냥 그 버티질 못하고 그냥 다 증발해 버리는 상황이 되죠. 때문에 이제 화성의 표면은 아주 이제 메말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영화 같은데 이제 가끔 나오는 그 넓은 그 황무지 평원 같다고나 할까요? 이제 붉은 모래로 뒤덮여져 있는 황무지 별. 이 화성을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의 이제 대기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금성하고 비슷하죠. 근데 워낙에 근데 사실 여기는 그 층이 옅어서 이렇다 할 뭐 온실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의 극지방에는 이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얼어붙은 그게 뭐죠? 네, 드라이 아이스죠.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같은 그런 이제 얼음 벌판이 있는데 지구의 이제 북극이나 남극과는 좀 느낌이 좀 되게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이 쌓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공기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 뭐 이런 드라이 아이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빙관 위로는 공기도 뭐도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늘까지 쭉 그냥 기체가 얼어붙었다 뭐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 빙관의 온도가 영하 한 9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산화탄소까지도 이제 얼어붙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이 얘기했듯이 화성의 공전 주기가 이제 지구의 2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자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한 25시간 정도입니다. 이게 천문학계에서는 이제 화성의 하루를 솔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긴 합니다. 자, 이제 한 번 자전하는데 하루 정도가 걸리니까 자전 속도는 상당히 뭐 빠른 편이죠. 하지만 이제 지구는 철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지만 그쪽은 이제 이게 자기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서 그 태양풍에 이제 직격으로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상태의 물은
태양풍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돼서 우주로 다 날아가 버렸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화성에는 물이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있더라고 하더라도 얼음 형태로 지하 깊숙이 소량 정도가 존재할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제 화성의 자전축이 한 25도 정도인데 지구가 이제 23도니까 어찌 보면 이제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화성에도 계절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절이라고 해도 이게 뭐 사실 물도 없고 기압도 이제 아주 낮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눈에 띌 정도의 변화, 계절 간의 그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이제 양쪽 극지방의 그 드라이 아이스 얼음 여역이 이제 좀 조금 더 커졌다가 이제 줄어들었다 하는 그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드물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결합해서 극지방의 그 차가운 공기와 그 적도 지방의 그 따뜻한 공기가 뭐 따뜻하다 봐야 뭐 아주 따뜻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공기가 이제 급격하게 충돌하게 되면 화성 전체에 걸쳐서 모래 폭풍이 이제 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화성 표면을 뒤덮은 모래며 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온통 다 떠올라서 수년간 이제 하늘을 뒤덮어 버리기도 하죠. 자, 화성은 그 지구 바깥쪽에 있는 행성으로는 이제 마지막 지구형 행성. 그러니까 이제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화성을 포함해서 태양에서 좀 가까운 행성들은 그러니까 가벼운 기체를 이제 모두 태양에 이제 뺏겨버리기 때문에 무거운 이제 암석만 남게 되는데 태양에서 좀 멀리 좀 멀거나 아니면 이제 목성처럼 덩치가 뭐 이제 아주 크면 주변에 이제 기체를 지가 이제 그 죄다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가스형 행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성 뒤에 그쪽에 이제 행성들은 그러니까 화성 바깥쪽의 행성들이죠. 이 행성들은 예외 없이 모두 그냥 가스형 행성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태양으로부터 이제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의 경우를 이제 10이라고 할 때 16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 이제 금성이 7 정도의 거리였으니까 지구에서 금성까지는 3,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화성까지는 6, 그러니까 약 2배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금성보다는 조금 멀긴 하지만 이 타이밍을 좀 잘 맞추면 적어도 한 1년 안에는 가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성은 이제 52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충 계산해 봐도 화성보다 한 7배 정도가 먼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목성 탐사선이 이제 갈릴레오가 지구에서 목성까지 가는데 한 6년 정도가 걸렸으니까 이게 뭐 짧으면 한 5개월 만에도 갈 수 있는 이런 화성은 뭐 사실 뭐 되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화성은 금성과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는 감당할 만한 그런 기후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평균 기온이 영하 40도. 뭐 이 정도면 좀 우습죠. 게다가 이제 멀리서 보면 마치 이제 운하 같은 그런 인공적인 지형물도 보이고 또 뭐 극지방에는 이제 얼음 같은 걸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화성에 이제 뭔가 있을 거다라는 추측은 사실 뭐 이제 뭐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이제 제시도 되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수많은 이제 탐사선이 이제 발사가 된 곳이 바로 이 화성이죠. 이 화성 탐사선은 이제 1960년에 이제 소련의 그 마스니코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수십 대가 이제 발사가 되긴 했는데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탐사선이 보내진 그런 이제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성 탐사선은 이제 대부분 화성과 지구가 가장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근일점 시기에 이제 발사가 되는데 화성의 이제 공전 주기가 대충 2년이니까 이 탐사선 발사에 적합한 시기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죠. 바로 그때 이제 탐사선을 발사하게 되는데 탐사선이 이제 지구에서 화성까지 날아가는 시간은 이제 짧으면 한 5개월, 그리고 이제 뭐 길어도 한 8개월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탐사선으로는 이제 처음 근접 비행에 성공한 그 메리노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 착륙에 성공한 바이킹호, 그리고 이제 탐사 로봇을 실어 나른 패스파인더 호가 이렇게 돼 있죠. 뭐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세 개 다 모두 이제 미국 겁니다. 사실 이제 미국 말고도 소련 애들도 이제 엄청 쏘아대긴 했는데 이게 미국과는 다르게 대부분 좀 실패를 하고 말았죠. 금성 때는 뭐 나름 괜찮은 수준이었는데 화성은 이제 완전히 그 케이스로 죽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자들은 이제 화성 근처에 이 탐사선만 잡아먹는
뭔가 괴물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실패율이 상당히 높았던 그 실패율을 기록한 것이 이 화성 탐사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은 그런 이제 몇 번의 탐사에 성공을 했고, 또 그 지표면을 이제 직접 돌아다니면서 탐색하는 그 자동차 모양의 이제 탐사 로봇을 또 이제 뭐 내려보내기도 했죠. 처음 화성에 이제 도착한 탐사 로봇은 이제 소저너호로서 그게 이제 패스파인더 탐사선에 그 실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대충 그 사이즈가 한 라면 박스 2개 정도, 뭐 요 정도의 그 아담한 요런 이제 사이즈였는데, 이 다음에 이제 탐사선은 이제 조금 더 커져서 그 골프 카트 요 정도만한 그 사이즈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쌍둥이 로봇이었던 스프릿하고 오퍼튜니티호,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쌍둥이 로봇이었죠. 이 탐사 로봇은 이제 낙하산에 매달려가지고 착륙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태양열 전지로 작동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 날렸던 그 소저너호의 탐색으로 그 화성 표면에 이제 먼지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이제 파악하고 있었던 이 나사에서 이 스프릿과 그 오퍼튜니티호 두 개의 활동 시간을 대충 이제 요렇게 먼지가 쌓이면 이게 뭐 그 태양열 전지판에 먼지가 많이 앉아서 이게 좀 한 6개월 정도만 이제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작동을 멈출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2004년에 도착해가지고 이 로봇은 지금 2015년 현재 지금까지도 한 10년이 넘게 계속 동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모래먼지가 많아서 태양열 전지판이 이제 가려질 때도 있긴 하지만, 이 이제 간간히 발생하는 이제 대형 토네이도가 이 모래먼지를 이제 막 싹 청소를 해주면서 다시 이제 그 전기 공급이 다시 되는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 이제 원래 이 토네이도라는 게 이제 그 메마르고 더운 그런 이제 평원, 널찍한 뭐 평원에서 잘 발생하는데, 미국 뭐 중부에서도 많이 뭐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뜨거운 공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달궈지다가 그 평형 상태가 이제 깨지면서 한쪽으로 확 몰리는 게 이제 바로 이게 토네이도. 그러니까 이제 회오리 바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메마르고 더운 평원. 이거 딱 그 화성의 지표면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성에는 거의 뭐 매일매일 수백 개 정도 이런 회오리 바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규모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토네이도의 한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큰 것은 이제 회오리 바람의 높이가 한 10km. 엄청나죠, 이거. 10km. 그리고 이제 풍속이 뭐 초속 90m. 엄청 대단한 거죠. 이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오리 바람이 주변의 먼지를 싹 빨아들여서 이제 하늘 높이 쭉 끌고 올라가서 이제 뿜어 올려버리는 뭐 이런 이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탐사 로봇에 이제 뒤집어 쓰고 있던 이 먼지도 그때 이제 같이 싹 청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이거 뭐 그럼 그렇게 엄청난 이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그까지 그 골프 카트만한 탐사 로봇은 이게 왜 멀쩡할까? 뉴스에서 보면 미국 중부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면 집 뭐 날아가고 난리가 나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풍속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긴 하긴 한데, 화성의 기압이 이제 엄청 낮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지구의 0.6%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정도 되면 기압이 이제 워낙 낮으니까 풍속이 이렇게 워낙 이렇게 빨라도 그 파괴력 자체는 뭐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측된 바로는 뭐 거의 뭐 조그만 이제 돌멩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모래먼지 정도만 겨우 이제 청소하는 뭐 이런 수준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최근 상영 중인 영화 그 마션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화성에서 도착한 탐사대에게 갑자기 이게 불어닥친 돌풍으로 한 명이 이제 낙오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요 도입부는 이게 뭐 사실 이게 완전 뻥인 거죠. 화성에서 이제 발생하는 폭풍. 근데 이걸 뭐 폭풍이라고 해야 될지 뭐 산들바람이라고 해야 될지 좀 헷갈릴 정도인데, 어쨌든 이런 그 폭풍은 먼지를 일으켜서 그냥 시야를 이제 가릴 수 있을 정도는 뭐 되긴 하지만, 이게 뭐 건물을 무너뜨린다거나 뭐
돌멩이를 날려버릴 이 정도의 수준은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사실 근데 뭐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뭐 주인공이 또 나고도 해고 이래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이제 연출을 했을 테니까 뭐 이 정도의 과장은 그저 그냥 애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이 도입부의 그 과장 이런 그 이상한 좀 과장만 빼고 나면 나머지 내용들은 뭐 상당히 그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그런 이제 고증이 아주 잘 된 그런 영화라고 하니까 그 화성의 그 실제 모습이 좀 궁금하시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최신의 탐사 로봇이 이제 바로 2012년에 착륙한 이제 큐리오시티인데 이 큐리오시티호는 거의 뭐 대형 SUV만한 크기, 그러니까 뭐 포크레인보다 좀 작고 뭐 이런 그런 탐사 로봇인데 인터넷에서 이제 쉽게 그 모습을 이제 찾아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탐사 로봇은 이제 단순히 뭐 간단하게 뭐 사진만 찍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암석도 이제 채굴하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파워의 이제 공구들도 이제 다수 이제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태양열 전지만으로는 이제 그 파워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전지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동 연한도 한 3년밖에 안 되는 그런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큐리오시티는 이제 스카이 크레인이라는 방식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이제 착륙한 것으로 또 유명하죠. 근데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탐사 로봇은 대부분 이제 낙하산에 매달려서 이제 착륙을 이제 시도했었는데 이 큐리오시티는 이제 워낙 이제 무거워서 이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다가는 이제 뭐 그대로 이게 부서질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카이 크레인이라는 이제 대형 비행선에 매달려서 내려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카이 크레인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이야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뭐 그 많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드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 촬영용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 드론이 이제 엄청나게 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드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프로펠러가 아니라 그 로켓으로 이렇게 추진력,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이 드론에 이 SUV 같은 이제 커다란 자동차 같은 게 이제 매달려서 내려온다. 요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탐사 로봇이 착륙을 하면 로프를 이제 지가 끊고 스카이크레인은 이제 멀찌감치 뒤로 휙 날아가서 대충 이제 아무데나 이제 떨어지면 되는 거죠. 이거 말로 설명하니까 약간 힘든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 스카이크레인, 큐리오시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요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동영상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탐사선부터 탐사 로봇까지 워낙에 이제 많은 관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다른 어떤 행성보다도 사실은 이제 많은 자료가 이제 쌓이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인 생성물로는 보기가 도저히 힘든, 그러니까 좀 이게 뭐 자연적으로 생성됐다라고 그 보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인공물스러운 그런 물체들도 이제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실은 대부분은 뭐 착시 혹은 뭐 우연의 산물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한동안 그 다양한 그 음모설의 그 주된 그 재료가 되었었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그 사이도니아 평원에 있는 사람 얼굴 모양의 언덕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화성 궤도를 돌고 있던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게 이제 피라미드처럼 큰 동산의 모습이 꼭 마치 이제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는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지금도 화성 얼굴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금방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금성과 수성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태양계 행성들에게는 이제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되게 이제 설명하기 힘든 특이한 이런 성질들이 이제 한두 개씩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화성 역시 이제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화성에는 이제 정말로 다른 행성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이런 이제 지형들이 유난히 많이 이제 보이게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겨난 건지 요거 당연히 이제 잘 모르죠. 예. 대표적인 거 이제 두어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화성에는 이제 화성에서 그 제일 높은 화성에서 제일 높기보다는 뭐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올림푸스 몬스라는 산입니다. 이 산의 높이가 얼마냐? 자, 일단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지금 뭐죠? 예, 맞습니다. 그 에베레스트죠. 이 에베레스트의 해발이
해발 고도가 이제 8,848m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뭐 사실 뭐 정상에서 뭐 절대로 녹지 않는 그 눈이 한 3m 정도가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암석으로 된 산 정상은 이제 3m 빼서 8,845m 뭐 이렇게 이제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우리 태양계에서 제일 큰 올림푸스 몬스의 높이는 얼마냐? 이게 27,000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베레스트 산보다 한 3배 정도가 높은 거죠. 이제 사실상 이제 화성의 표면적이 지구의 한 4분의 1에 분가하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거 뭐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이제 높은 그런 높이를 이제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산이 이제 뭐 하긴 뭐 워낙 뭐 거대하기 때문에 그 지표면에 내려서서 볼 때는 이 산의 존재를 느낌으로 체감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위성 궤도쯤까지는 이제 올라가 봐야 비로소 저거 산이었네 라는 정도라고 이제 느껴지게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어찌 보면 뭐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게 뭐냐면 이 산의 지름이 한 540km 정도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크기만한 그런 이 정도만한 엄청난 큰 산이니까 산 하나가 뭐 우리나라만 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엄청난 지형으로 하나는 그 화성의 적도를 가로지르는 그 메리너 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 역시도 이제 이게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구에서 이제 가장 큰 협곡이 어디죠? 그랜드 캐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그랜드 캐년을 그 메리너 협곡에다 갖다 대면 그냥 뭐 작은 또랑 요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협곡의 깊이가 한 10km가 넘고 그리고 폭이 한 50km. 이게 좀 어마어마하죠. 거기다가 그 길이는 이거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4,000km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 화성의 한쪽 면을 끝에서 끝까지 뭐 이렇게 쫙 그 장식할 정도의 그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좌우 길이가 이 정도 되니까 거의 미국만한 협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협곡이 얼마나 거대한지 이게 뭐 조금 이제 성능 좋은 그런 이제 천체 망원경이 있다 그러면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도 직접 그 맨눈으로 보일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죠. 뭐 당연히 이제 화성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물론 태양계에서도 가장 큰 그런 협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리너 협곡이 잘 드러나는 화성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뭐 동그란 붉은색 그 돌멩이를 커다란 칼로 그냥 후려쳐서 그래서 이제 반이 이렇게 그 갈라진 것 같은 뭐 이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사실 뭐 이게 정말 그래 누군가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후려쳐서 이거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충격으로 화성이 이제 그 당시에 두 동강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정도로 이렇게 보이기가 되게 아주 그런 그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올림푸스 몬스 이 그 산이나 이 메리너 협곡 같은 정말 좀 비정상적인 것 같은 이런 지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죠. 물론 이제 여기에도 항상 따라다니는 그 엄청난 큰 운석이 충돌을 했다. 뭐 이런 그 약방의 감초 같은 이론도 이제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그 유력한 설명으로는 화성에는 이제 지구와 같이 이렇게 판 구조의 지각판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게 이제 그 가설 중에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각이 지구처럼 이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멘틀의 움직임을 이제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화성이 없기 때문에 그 중심부의 그 열 에너지가 적절하게 이제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이제 꽉 억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빵 터지버리면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겨났다. 뭐 이런 이야기죠. 거기에다 이제 지구에 비해서 뭐 아주 작은 중력도 이제 한몫을 했을 것 같고, 사실 뭐가 어찌됐든 정말로 다이내믹한 그런 행성이 바로 이제 화성인 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화성 표면에 이제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사실 좀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태양풍이 강력하긴 하지만 뭐 지구보다도 이제 훨씬 멀리서 돌고 있는 이 화성이 만약에 물이 있었다고 하면 뭐 조금쯤은 이제 태양풍에 날아가기 전에 그 얼어붙어서 얼음 형태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화성의 지형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아주 물이 많았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뭐 그런 증거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의 그 어떤 침식 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퇴적감 같은 것들은 이제 물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어찌됐든 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뭐 태양풍에 다 날아갔다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약간은 좀 부족한 뭐 그런 행성,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또 드는 게 또 화성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물이 이제 아주 많았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또 화성을 이제 반쪽으로 쪼갤 만한 엄청난 상처를 갖고 있고, 어쨌든 이제 이런저런 걸로 되게 이제 미스테리한 그런 행성이 이제 바로 이 화성인 것 같습니다. 뭐 보기에는 이제 뭐 붉은 모래만 가득한 그 황무지처럼 뭐 보이지만 말입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최근 탐사에서 그 지하 깊숙이 얼어붙어 있는 소량의 얼음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주목을 이제 받고 있기는 하긴 하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만만한 행성이고, 또 이게 또 잘만 하면 뭐 사람도 이제 좀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화성 탐사는 앞으로도 이제 쭉 계속 이제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성이나 뭐 달에 비해서는 뭔가 이제 건질 것도 좀 있어 보이고, 뭐 이래서 아마 계속 탐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조금은 좀 만만한, 그렇지만 이제 뭔가 좀 수상쩍은 그런 구석이 좀 많은 그 미스테리 사막 행성, 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 우리 지구의 영원한 큰형, 우리 태양계의 제일 큰형 목성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